네, 지난주에는 다소 이렇게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잡음이 좀 들렸다라는 좀 불평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많은 그 준비와 노력을 하셔서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이렇게 그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이제 듣기 편하시도록 또 저도 가능하면은 좀 음, 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좀 즐겁고 재미있는 주제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이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유럽 경제 위기 문제, 오늘은 이제 정치 위기 문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김광순 경제연구소 포럼 공부방, 또 새세대 희망당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더 내용은 굉장히 좋고 컨텐츠도 좋고 정말로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좀 더 재밌게 했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째는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주제 자체가 진지합니다. 이 진지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지한 문제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장 경제 자체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래전부터 시장 경제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 전체로 봐도 각자가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은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즐겨 들으시는 낙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많은 분들한테 좀 풍자라든지 뭐, 뭐, 해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선을 넘어서서 어떤 강력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와닿는 부분들이 자극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것은 그것대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 들으시고 이게 정치 문제가 이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나하고는 내가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내 삶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자각을 깨우쳐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든 기존 정치권을 이렇게 잘했네 못했냐고 비판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국가라는 것은 정말로 특히 이제 과거 20세기하고는 달리 21세기는 이제 지식 정보화되고 정말로 그 전문화된 이제 사회로 시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글로벌화된 시대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역량을 요구하면서 하여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그냥 나를 따라라든지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질러대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치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도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 공부방에서나 저희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어느 곳에서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발제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뭐 기존 언론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합니까? 무슨 정치권이 합니까? 그러진 않죠. 거의 저희 정도뿐이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 전체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즐겁고 재미있게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유머러스하고 좀 이야기하는 솜씨가 좋다라면 뭐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할 수는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게 앉아서 연구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분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개그성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하시되 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나 저희 연구소 포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웃기는 소리 하려고 이렇게 오시거나 그런 웃기는 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접할 수 없는, 또는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데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또는 포럼의 공부방에 오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엉터리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 잘못됐고 어떻게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역할 분담이고 또 이것도 이렇게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타요. 그래서 좀 가볍고 풍자적이고 뭐 해학적인 이야기가 한때 붐을 이뤘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식상해지고 너도 나도 막 그걸 하거든요. 지금은 뭐 어느 대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막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 오라 그랬대요. 모두가 와서 대학에 와서 콘서트 한대요. 모두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 오랬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유행이나 붐이라는 것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가면 또 진지 모드로 바뀔 수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보통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이미 지난번 저희 2012년 경제전망 공개 세미나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청을 하시고 다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자료 보고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셔요. 못 오신 분들은. 네. 올해는 저희가 책을 좀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경제전망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바꿔서 좀 할까 생각을 해서 직접적으로 책 형태로 이렇게 발간은 조금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 자료를 직접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이미 한국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뭐 당장 부동산 위기가 지금 이제 절박합니다.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이렇게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뭐 한두 가지 이야기라든지 사례만 보고서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연구소의 시평이나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제가 부동산 위기를 딱 거론을 하니까 오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실제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위기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은행권들이 의외로 부동산을 많이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뭐 건설사 파산해서 미분양을 갖다가 은행들이 대신 떠안고 있다든지, 담보대출 해줬는데 못 갚은 걸 그냥 경매 처분 안 하고 그냥 떠안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그 상당히 지금 그 시중은행들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량, 특히 이제 아파트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은행이 떠안게 되면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분양된 걸로 나오고 은행이 이제 뭐 집을 빈집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월세를 주죠. 그럼 집이 이제 새 집이 이제 낡아지죠. 이제 영영 그거 이제 새 집으로는 못 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부동산 시장 통계를 보면은 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뭐 똑똑똑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한 착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자영업 위기죠. 지금 자영업자 죽을 맛이죠. 지금 아주 벌써 이렇게 많이 지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계부채랑 내수. 예. 예. 가계부채 문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해도 부동산 위기, 가계부채 위기, 내수 소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미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계속 그런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가게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절반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빚내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위험 수위를 뭐 넘고 있다.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런 정도로 기사를 쓰는 것은 이미 그 기사를 쓰는 언론사나 기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돌아가야 광고도 실어지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한데 지금 그렇게 조그마한 언론사들은 이미 지금 다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이른바 군소 언론 매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막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하는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죽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은 왜 발생을 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벌써 이런 상황은 뭐 길게 가면은 이제 민주화 정부 이후부터 치면은 김영삼 정부 출발할 때부터 이른바 민주화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첫 단추를 깼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거나 아니면 못 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엉망으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누적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 말에는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한번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고, 국민들의 삶이 이제 공중을 한번 다 붕 떠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먹고 살 것은 부동산이나 재테크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리 이제 다, 왜냐면 우리 취직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다 갖다 몰아 넣어버렸죠. 국민들을 몰아 넣어버렸죠. 그냥 정치권이거든, 정부 관료든, 뭐, 힘 있는 사람들이든, 뭐, 기존에 뭐 하여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몰아 넣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몰아 넣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힘들다, 어렵다, 내년에 위기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버렸죠?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갔지만은 부동산 위기가 지금 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죠. 빠져버렸죠, 이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실 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 100년 단위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격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과 정치 패러다임이 붕괴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대 사건이죠. 20세기형의 어떤 그 경제 정책 또는 정치가 결국에는 많은 모순들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순과 문제들이 쌓이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어서 2008년에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터진 거죠. 그러면 2008년 글로벌 위기, 경제위기는 결과적으로 20세기의 정치 및 20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경제를 보면은 한국 또는 정치를 보면은 아직도 지금 20세기형의 정치와 20세기형의 경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받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20세기형의 경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같은 거.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 실패. 그 다음에 막 그 채무. 가계부채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부채, 공기업부채, 민간 뭐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들의 부채, 이런 그 빚덩어리. 이게 다 20세기형의 그 어떤 경제 패러다임과 정치 패러다임의 산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도.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과도기 내지는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게 무너졌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1세기형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21세기형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치 패러다임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모색을 하는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한국도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국만의 어떤 그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제 변화의 현상이죠. 변화죠.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20세기형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 21세기형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 특징이 있느냐? 20세기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21세기형의 정치 패러다임 또는 경제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냐? 또 그런 변화를 이렇게 주도하는 핵심 동인이나 원동력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20세기의 경제 내지는 20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은 이른바 산업 내지는 금융 자본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된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금융자본도 산업자본에 포함한다라, 금융산업이라고 보고, 산업자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산업자본에 기반한 제도화된 권력이었다라는 거죠. 제도화된 권력 하에서 산업자본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20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은 그 중심이 기업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자본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물론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 가계 부분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틀이 20세기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 내지 금융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화된 권력이 대통령이나 어떤 기존 정당들이 거대한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결탁을 해가지고 기업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렇게 구축을 해왔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구축을 해왔는데 그런 그 틀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했느냐 하면은 20세기형의 어떤 거대 정당들이 한 정책은 말할 수 없는 불균형을 양산하는 정책을 해왔다 이거죠. 국가 내지는 정부죠. 정부든 가게든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양산해서 성장을 유도를 했다든지 빚을 막 내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어떤 패권에 입각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양산했다는 거죠.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이런 불균형들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 방관 내지는 방치해왔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불균형을 더욱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고 붕괴를 해버린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못 버티고 붕괴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21세기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치 경제 패러다임은 어떤 거냐? 20세기에 이러한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붕괴를 했다라고 하면 21세기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제 10년이 지났죠. 한 90년 동안에 어떤 21세기를 지배하는 어떤 정치 경제 패러다임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 기본적으로 21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어떤 정치 패러다임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내지는 또는 IT 혁명과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무형의 정보 발신력이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산업 내지는 금융자본과 결탁 내지는 그걸 기반으로 한 제도화된 유형의 권력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을 했는데 21세기는 IT혁명과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 발신력을 가진 세력이 21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을 규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낙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20세기의 지금 기존 정당들은 20세기 정당들이잖아요. 이걸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20세기의 어떤 대규모 조직, 어떤 당원 동원 선거입니까? 아니죠. 네,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선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네트워크상에서 선거는 벌써 이렇게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가 정보 발신력이 있느냐에서 결정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이겁니다. IT 혁명과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 발신력을 갖는 세력이 21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을 주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IT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 지식 정보력이 없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에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20세기에는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산업자본과 결탁,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거대 조직을 만들죠. 거대 정당을 만든다 이겁니다. 거대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 조직, 동원 선거를 한다 이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정치 비자금이 아주 그냥 횡행을 했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21세기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20세기 경제 패러다임은 기업과 금융기관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이제 21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반 국민, 일반 대중과 환경, 말하자면 자연이죠. 자연 모두가 다 이렇게 더불어서 공생할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기관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은 적어도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삶은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제는 지구 환경이라는 문제가 아주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라는 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이와 공존하면서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 패러다임과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 가기, 지식 정보, IT 혁명과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상의 정보 발신력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그 정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서 평범한 일반 대중들과 자연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대중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형태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20세기는 뭐였죠? 말할 수 없는 불균형과 그 불균형이 정말로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패권 또는 기득권을 우선하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한 말할 수 없는 불균형과 말할 수 없는 빚에 의해서 유지를 해온 거였죠. 그런 정책을 남발을 해온 거죠. 그런 정책을 남발해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모순이 극대화 임계점을 넘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정책의 틀은 어떤 틀이 되냐면은 균형. 불균형에서 균형이죠. 불균형에서 균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과거 20세기와 같은 인위적인 성장을 하기는 점점점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20세기에 어떤 그 인위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또는 불균형을 통해서 그 인위적으로 그 무리한 성장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불균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엊그제 뭐 했죠?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재정통합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이제 균형 재정하자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은 뭘 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있죠.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도 채무가 엄청나죠. 근데 그 두 개를 다 뭘 하려고 하죠? 균형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가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으로 이렇게 균형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21세기의 이제 새로운 정책의 하나의 큰 틀이 될 거다. 주류를 형성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세기에는 뭐였습니까? 빚투성이 성장을 한 거죠. 더 이상 이 빚투성이로는 안 되는 거죠. 못한다는 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0세기의 특징이라면 뭐죠? 불균형과 빚투성이와 투기죠. 시장을 말할 수 없이 교란시키고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투기가 20세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이 투기가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20세기의 투기는 대부분이 무엇에 의해서 유발됐죠? 정책에 의해서 유발됐죠. 그렇죠? 잘못된 금융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경제성장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기가 양산된 거죠.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잘못된 외환 정책 이런 것들로 해서 투기가 양산된 거죠. 이제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책의 어떤 그 틀은 균형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빚을 해소하는 더 이상 빚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빚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 형태. 그다음에 이제는 투기가 아닌 실제 수요, 실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큰 어떤 그 세계적인 100년 단위의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서, 변화 중에서 또 하나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엄청난 이런 불균형과 빚과 투기가 결과적으로는 20세기의 인구 구조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가 어떤 형태로 21세기에 지금 떠넘겨 오고 있냐면은 고령화라는 형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정책의 어떤 그 주류 흐름은 균형과 빚이 해소, 빚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1세기는 20세기하고 비교해보면 20세기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친다라면 아마 거의 확률 80~90%로 21세기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그 절반 정도나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1세기는 필연적으로 저성장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세기 초두에는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발명이나 혁신이 있었습니다. 21세기도 그런 발명이나 혁신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런 20세기 초두에 일어났던 이른바 엄청난 그 발명과 혁신들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00년대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렇게 급증했던 어떤 그 세계 경제가 지금 21세기로 넘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21세기가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20세기에 이제 이런 정치경제 패러다임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틀, 그 다음에 21세기의 정치경제 패러다임과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정책의 틀이 이렇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바뀌어갈 걸로, 거의 필연적으로 바뀌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바뀌어가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뭔가 그 20세기의 어떤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뭔가 동인, 그걸 바꾸어가는 어떤 주도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동인, 그 주도적인 힘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대교체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20대, 30대, 40대로의 세대교체입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면에서의 세대교체가 필연적으로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벌써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40대 대통령이나 40대 총리가 나오고 이미 그런 세대교체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벌써. 근데 이 세대교체가 어떤 20세기와 21세기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그 핵심 동인이라는 거죠. 이 세대교체가. 이게 지금 하나 이제 눈에 이게 지금 떠올라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식 정보. 말하자면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전문적 정책 역량. 이게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FRB든 어디든 자꾸 많은 말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양적 확대 정책에다 FRB가 금융위기 때 그 전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때 한 대응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21세기를 새로 이끌어가고 주도해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역량이 없이는 이제 21세기의 정치든 경제든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세력이 21세기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를 구별 지어주는 이 IT 혁명과 네트워크, 인터넷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걸 바탕으로 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 20세기에 있어서는 기존 언론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걸 일반 국민들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 수용자예요. 원웨이입니다. 일방향입니다.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자기들이 막 써주고 막 쓰는데도 국민들은 그걸 접하고 그냥 거기에 세뇌되고 거기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IT 혁명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분야에서 스스로가 정보 발신력을 갖고 의견을 말하고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이게 직접 참여형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치의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서 지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나콤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IT 혁명과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른바 직접 참여형의 민주주의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죠. 이것이 기존의 정치권이나 정당을 흔들어버리고 있죠. 20세기형의 정치나 정당을 흔들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선거가 인터넷에서 결판이 나죠. 그렇죠. 이미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세기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 21세기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가는 핵심 동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11월 제가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선거가, 지방선거가, 동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사카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오사카는 일본이 동경도가 있고, 오사카는 부라 그럽니다. 오사카 부, 교토 부, 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오사카 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죠. 도지사를 뽑는데, 그래서 더블 선거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불렀어요. 더블 선거가 있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바로는 완전 고령화에 진입된 사회죠.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권들은 다 60대, 70대죠. 어쩌다가 지금 일본 총리가 50대 전반의 총리가 하나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고 좀 일본 정치 어떤 구조고, 근데 일본 국민들은 어떻다라고 생각하나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1955년에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민주당한테 정권을 잃을 때까지 중간에 90년대 중반에 한번 잃은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50년 동안을 한 번도 이렇게 거의 정권을 잃지 않고 장기 집권을 해왔죠. 그렇다고 이게 독재는 아니에요. 다 민주주의적인 선거에 의해서 계속 집권당에 되어왔을 뿐이에요. 자민당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50년 동안 한 정당을 계속 집권당으로 찍어줄 만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물론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떤 배경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사실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이나 공약이나 이념의 차이로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두 개 딱 붙어 있어요. 한국은 양극단으로 가 있고, 미국이 이제 원래 가운데쯤 있다가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유럽은 조금 더 앞에 와 있고, 그럼 일본은 딱 붙어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일본 유권자들이 헷갈려요. 공약들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왕 그런 거라면 찍어주자 해가지고 자민당 계속 찍어준 거죠. 그랬는데, 그런 일본 국민들이 이번 오사카의 선거에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사카 더블 선거를 보면은, 첫째, 이제 핵심이 이제 오사카 시장 선거였습니다. 시장 선거였는데, 투표율이 60%에 달했어요. 이건 197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대 투표율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제는 20세기형의 정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힘들어지고, 월급도 막 안 되고,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사카 이제 부의 부지사가 아니고, 오사카 부의 도지사, 지사 선거죠, 지사. 투표율이 53%입니다.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높죠. 근데 이제 오사카 시장 선거가 관심을 모았던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하시모토 도루라는 사람 나이가 42살이고, 마츠이 이치로라는 사람이 이제 47살입니다. 40대죠. 이 사람들이 오사카 유시네라는 이른바 지역정당을 만들었어요. 지방정당이에요. 지방에서 만든 정당이에요. 중앙정당도 아니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하시모토 도루라는 사람은 42살인데 원래는 오사카 지사를 했었어요. 지사를 했다가 자기가 지사 선거에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오사카 시에 뭔가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고 오사카 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3개월 남겼어요, 만기가. 3개월 남기고 사퇴를 하고 시장 선거로 들어갔어요. 시장 선거를 하고 공약을 이제 막 내세웠죠.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국민들이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이른바 이제 시장 선거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오사카 유시네라는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 그
그다음에 현직 시장이 이렇게 하라마츠 구니오라는 사람이 62세가 있어요. 하라마츠 구니오라는. 이 사람은 누가 밀었냐면요.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천도 했고, 그다음에 자민당도 추천했고, 공산당도 추천을, 세 개 정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 근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버렸어요. 하시모토 도루라는 이 사람이 75만 표를 얻는데 비해서 하라마츠 구니오 현직은 52만 표에 그쳤으니까 득표율로 보면은 59% 대 41%예요.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압승을. 그 다음에 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로 마츠이 이치로하고 이 구라타 가오루가 63세인데 이 사람은 역시 민주당하고 자민당이 공동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압승을 해버렸어요. 압승을 했어요. 이건 일본 그 오사카 시민들이나 오사카 도민들이 무슨 이렇게 뭐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당을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유권자들이. 민주당도 아니고 자민당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21세기형의 새로운 어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일본 국민들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죠. 뭔가 대안만 나오면은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선거할 때 이런 어떤 지역정당이든 무슨 새로운 정당이 정말로 일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아니면은 전 그거 안 보이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이번 선거를 세대 간 선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이 20대, 30대, 40대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표가. 세대 간 선거라고 부릅니다. 이 후보도 세대죠. 후보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 사회도 젊은 자식 세대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내가 일본만큼 정치에 무관심하다 한 나라도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나 이렇게 비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맨 자민당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민당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투표해가지고 계속 자민당이 50년 동안 집권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이 한국보다 어떻게 면에서 보면 지금 벌써 한 발 앞서가고 있죠. 근데 한국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박원순 씨하고 나경원 씨가 세대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도 한국은 20세기에 이념 선거를 하고 있는 면이 있죠. 근데 지금 이쪽 박원순 씨는 뭘 주장을 했죠? 시민대표죠. 이미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답을 보여줬죠.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해서 안철수, 안풍이 불었죠. 박원순 씨는 그 여론조사에서 5%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 좋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찍어줘가지고 당선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쪽 상황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그 결과는 상당한 보통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2006년에 그 완패당했던 그런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다가 뭐 부정선거, 선관위 뭐 디도스 공격까지 막 낑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 시민하고 오사카 시민들이 짜고 쳤냐 이거죠. 서로 막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냐 이거죠. 아니죠. 어떻게 이런 똑같은 유사한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개개인으로는 잘 못 느끼고 모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뭔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한다라면 그냥 생각 없이 막 휩쓸리고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고 재미 뭐 개그하는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만 이렇게 갈아치우면 문제 해결되냐 이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갈아치우면 문제 해결됩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 형성이 됩니까? 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오로지 저희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통합 뭐 야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집권하면은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 만들어 갑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국민들한테 21세기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명박 정권 타도 한나라당 물리치자 이 이야기뿐이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슬로건이죠. 박근혜 씨가 선택적 복지하니까 우리는 산무 일반이야, 뭐 보편적 복지하고 막 생각 없이 막 질러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책 역량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세대 교체. 지금 이게 야권 연대 통합한다는 사람들 봐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말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젊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 연대 주장하는 사람도 원래는 한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갈라졌다가 친노파하고 민주당으로 갈라졌다가 지금 다시 뭐 합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회를 2번이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2번씩이나 줬을 때는 말아먹고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더 엉망이니까 저 사람들 다 도하자. 그래서 낙검수 힘을 빌어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어깨 풍자하고 막 재밌는 뭐 스트레스 푸는 이야기하고 해서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에 지금 3가지 위기를 포함해서 이제 절체절명의 그 위기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동산 위기,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자 파산 위기,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체가 전부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정책 이야기를 하나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오사카 이 선거 그 더블 선거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완전 여기는 정책 토론 선거입니다. 정책 토론 선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는 어땠죠? 보궐선거는? 정책 토론 선거였나요?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됐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다가, 토론 텔레비전이나 방송에 나가서 하니까는 별로 이렇게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버리죠? 길거리로 가니까는 네거티브 선거 나오죠? 혼자 각자 떠들어버린 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21세기에서는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그런 겁니까? 전문적인 정책 역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책 역량이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 공약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텔레비전에 나가면 욕할 수 없잖아요. 정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책 역량이 있다 없다라는 거 비교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한나라당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2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흔히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돼가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으로 먼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필요 조건입니다. 시장 경제는 뭘 전제로 합니까? 예? 예? 시장 원리인데, 시장 경제는 뭘 전제로 하죠? 자유죠. 자유죠. 자유는 무엇이 보장을 해주죠?
민주주의가 보장을 해주죠. 이른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율적 자유죠. 그렇죠?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 필요 조건으로 반드시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야,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나라당인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가버리고 있죠. 지금 경제 이전에 지금 민주주의 문제, 반민주주의 문제로 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능력이 없으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속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인 거죠. 이 사람들은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게임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돼야 되죠.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어떤 그 지역 선거에서도 세대 간 교체의 변화와 어떤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세의 흐름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다보고, 누군가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내다보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새세대 희망당이 그래서 생겨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연구소나 저희 연구소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무슨 이렇게 뒷담화 이야기나 누구 비리나 이런 이야기 하고 하나요? 공부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다 더불어서 잘 살 것인가 하는 정책 이야기를 하죠. 경제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죠. 대안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저희가 낙곰수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일으키는 상황을 예견을 하고, 누군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올바로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죠. 저희 새세대 희망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관심들을 이렇게 가지시고 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희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그 강연장 600석에 달하는 강연장을 가득 채워서 그 관심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편향된 게 아니고 정말로 한국의 어떤 그 인구의 축소판이죠.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세기형의 정치경제 패러다임과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충분 조건으로는 이제 전문적 정책 역량, 그다음에 실행력 확보. 실제 이제 정권을 잡아서 현실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이 상황에 가장 최적의 정책이 뭐냐라는 걸 또 그 정책을 실제로 텔레비전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서 설득해가지고 공감을 얻어서 내가 4대 강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빼먹으려고 그냥 가서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설득을 이렇게 하고 공감을 얻어서 정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 조건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거죠.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입니까? 아니면 40대 이하의 자식 세대입니까? 정책 역량, 전문적인 그 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40대의 자식 세대가 더 많이 배웠죠. 다 대학 나왔죠. 50대 이상 부모 세대는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학 나와도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나라 정치고 뭐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자식 세대 20대, 30대, 40대로 그래서 저희 새세대 희망당이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경제도 바꾸고 가겠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정책 역량이나 교육 또는 그 대안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또는 저희 연구소가 그걸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정치인을 양성을 해내겠다 이겁니다. 훌륭한 정치인을 키워내야 훌륭한 정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역량은 누가 가지고 있죠? 낙검수나 뭐 다른 데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에 저만큼 그런 정책 전문적인 그 정책 역량이나 그 훌륭한 정치인을 키워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새세대 희망당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선을 보인 것은 불과 한두 달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아주 짧죠. 준비는 5, 6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가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인 것은 한두 달밖에 안 되고 지금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개 광역 시도 지역에 1000명씩 총 5,000명 이상의 이제 그 당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선관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한 1,100여 명 이상이 지금 불과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저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이나 당원 가입을 이렇게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그 신청을 해주셨고 또 계속 지금도 오고 있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느냐라는 이제 말씀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나 조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반 젊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새세대 희망당에 공감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씩 밑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 언론들이 이렇게 조명을 안 해주니까 단지 국민들한테 지금 알려지는 속도가 더딜 뿐이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내년 4월과 12월에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새세대 희망당에 많은 자식 세대들이 참여해서 이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지 개똥이나 소똥이 한나라당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름 바꿔 달았다라고 해서 해결을 해주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결해 줬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하시라 이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직접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거냐.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돼 있다 이겁니다. 20세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휩쓸려 가느니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살아보자.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그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그 대학까지 보고 많은 스펙을 쌓았으면서 옹태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힘들게 사냐 이거예요. 바보같이 사냐 이거예요. 좀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희덕거리고 좀 이렇게 웃고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걸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한 건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자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해봐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내가 뭔 힘이 있냐? 힘이 없으면 새세대 희망당에 오시라 이겁니다. 참여하시라 이거. 모이시면 된다. 이거. 모이시면 아까 보셨던 오사카시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세대 희망당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철학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아까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다보고서 지금 이런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어떻게 더불어 사냐? 사람 간에 더불어 산다 이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 사람이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호남에 살든 영남에 살든 충청권에 살든 관계없이 더불어 살자. 또 북한 사람이든 남한에 살든 더불어 살자. 이거. 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같이 더불어 살자. 이거. 그 다음에 세대 간에도 더불어 살자.
비록 저희가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부모 세대를 무시하고 팽개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서 자식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길을 열어주면 자식 세대가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을 잘 만들어서 부모 세대를 모시고 봉양하고 효도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 이겁니다. 절대 저희가 부모 세대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배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은 길은 부모 세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한나라당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누구든 뒤로 물러나고 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해먹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치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 나라를 말아먹는 짓을 하면서도 그거 쳐다보고 그게 언론 기사라고 보고 막 희덕거리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이건 어쩔 수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비전은 이제는 인물론이 아닙니다. 이거 20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의 정당 구조입니다. 인물론, 개똥의 인물, 소똥의 인물 내세워봐야 이미 그거 이제 인물 검증해서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계속 인물 검증해왔잖아요. 검증했는데 정치가 어떻게 됐죠?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됐죠? 민노당이나? 개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세기의 틀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자기 운명과 삶을 결정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그런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새세대 희망당이다.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철학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새세대 희망당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정치 세력으로 만드는 방법은 20대하고 20대, 30대, 40대 이 자식 세대가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금 조금 됐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4월과 12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더라도 내년 4월에 이 새세대 희망당이 많은 국민들과 자식 세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중심 세력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평생을 전부 경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 오면서 이토록 이렇게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드려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생겨서 저희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돈 내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어떻게 해서든지 새세대 희망당이 결과를 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란데 지금 현재 저희 새세대 희망당이나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저희 새세대 희망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준비한 지는 불과 한두 달입니다. 작업은 5년 전, 6년 전부터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짧죠, 지금. 짧고, 그 다음에 아직 저희 자체의 힘으로 내년 4월 선거에서 결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뭔가 많은 정말로 뜻있는 분들이 20대, 40대 자식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안철수 씨 바람이 불었죠. 안철수 씨에 대한 평가는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뭐 지금 현재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이겁니다. 절박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다 이겁니다.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피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표출되면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를 통해서 표출이 됐다 이겁니다. 안철수 씨 본인도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서울시장 뭐 한나라당이다 아니면 서울시장에 좀 참여할 의사가 있다 후보 단일화 한다 뭐 어쩐다 그 다음에 지지 발언을 한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안철수 씨가 양식 있는 지식인이고 양식 있는 어떤 그 계층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정치한다 안 한다 뭐 재고 말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본인께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할 생각이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본인이 안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나는 정치 안 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글 써주고 뭐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철수 씨가 만약에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치를 설령 이렇게 직접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냉정하게 보고 그곳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그분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치권이 저희를 보기를 니네들이 백날 날뛰어봐라. 기존 정당들 못 이긴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거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서로 힘 있는 사람끼리 짜고 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권력이 그런 겁니까? 권력이 정말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술수를 쓰는 자리입니까? 그런 거 왜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뭐가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그 권력 자리가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사람이 지저분한 겁니까?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러면 기존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야. 서로 짜고 치는 거야. 세력이 있어야 돼. 당신이 정책 역량이 있고 국가를 경영할 그 컨텐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해. 새세대 희망당이 그런 정책적인 그 역량이나 컨텐츠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식 세대 여러분들, 그런 정치 현실,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정치 속에서 계속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틀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거냐 이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물갈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씨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한 거라. 그래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거 정치라고 한다라면 왜 박원순 씨한테 졌죠? 한나라당 지금 민주당도 졌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은 무슨 세력이 있어야 됩니까? 박원순 씨가 세력이 있어서 했나요? 안철수 씨 지지율이 무슨 세력 있고 조직 있고 거대한 자금이 있어서 정치 활동을 해와서 그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아니죠. 이미 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대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 걸 표출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씨가 그런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기피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위험하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오죽 위험하게 생각했으면 제가 이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군가라도 지금 이렇게 데뷔를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에 데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옛날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했죠. 그런 권유도 있었고 자리 한 자리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존심도 좋고 어떤 이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안철수 씨가 대통령을 뭐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에 계신 측근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까지 그분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특히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가 경영의 정책적인 역량이나 컨텐츠를 이야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며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금까지 그분들이 뭐 고민하고 해왔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그런 걸 해왔죠. 그런 분들이 비단 이 대한민국에 뜻이 있는 분들이 어찌 안철수 씨 같은 그런 분 몇 분만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뒤로 앉아서 나만 조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고 깨끗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의 그 자식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이른바 지식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있는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비우고 그런 봉사와 희생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어느 분이든지 환영하고 어느 분이든지 어떤 역할을 원하시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물레 공부방 세 번째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